일단 앞에 있는 현대시부터 나갈게. 교재 9페이지 봐봐. 하박가에서부터 나가자. 하박가에서는 김수영 거지? 김수영 모더니즘 시인이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뭔 혼인지 모르게끔 쓰는 시트, 풀이라던가 병풍이라던가 폭포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지. 하박가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세 번을 반복하는데 사실 뭐 화자도 청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아. 근데 내용 자체는 어떻게 돼? 맨 마지막 줄이 핵심이지.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얻는 것 있고 잃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잃는 것이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잃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시야. 이게 주제의식인 거지. 그래서 뭐를 잃어야 돼? 묵은 사랑을 잃어야지만 뭐를? 새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의식을 가진 시라고 봐. 그래서 세 번이 나오는데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그러니까 묵은 사랑이 이제 끝나갈 때 붉은 팥밭의 푸른 새싹, 색채 대비가 나오지. 새로운 싹을 보면 이제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잃어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또 먼지 넘은 석경, 유리로 만든 거울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이제 움직일 때 붉은 팥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모두 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준 조로, 물조리개지. 물조는 이제 그거 스틱물들 물주는 거.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에 묵은 사랑이 뉘우친다는 건 뭐야? 미련을 가진 거지. 묵은 사랑에 미련을 가질 때 푸른 팥밭에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잃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김용택 들고 가보자. 김용택은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해서 섬진강의 어떤 사람들과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정감 이런 거를 썼는데 들국은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기다림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지. 들국은 뭐야? 국화지 들어야 들판에 핀 국화. 근데 그 들국 같은 모습으로 님을 기다리는 어떤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산마다 단풍이 저리고 오면 뭐한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한다. 이거 진짜 쓸모없다라는 거지. 뭐하겠느냐. 서리법이니 쓸모없다라는 거야. 뭐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한다요. 계절적 배경은 어디야? 가을이지. 가을. 들국이 펴있으니까 가을이기도 하겠지.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끈에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에 하얀 억새꽃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화자는 거기 보면은 어딨니? 표면에 나오니? 내 마음 하니까 화자는 나지. 화자는 나인데 성자는 당신이 될 수 있어? 지금 없잖아. 당신은 부재하잖아. 그럼 없는 거지. 독백체가 되는 거지. 바라보는 대상은 당신인데 이 화자와 동일시하는 게 뭐야? 들국인 거지. 내가 그 당신에 대한 정서는 뭐야? 기다림, 그리움인데 이거를 이제 들국을 동일시하면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끈에도 다 도망가 버리고 산끈을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시간의 경과지. 산 아래 집 뒤안에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하는 건데 다 무슨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쪽짓이다요. 저런 것들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에 초생땅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소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져버리면은 세상길 다 막혀 어둠 천지일 텐데. 그래서 어때? 나의 기다리는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한 거야?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이 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으면 뭐한다요. 무슨 뜻이야? 나의 기다림을 들국으로 표현했고 그 주변의 경치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막막함,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을 표현한 시인이지.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남신이 주 유목 박시공간.
시지? 자, 무슨 내용이야? 신의주 남쪽에 있는 유동의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보내다라는 편지 형식의 시지. 실제 편지는 아니고. 그래서 백석이지, 화자는 나이고, 청자 따로 없고, 바라보는 대상 나이지. 그래서 정서는 뭐야? 성찰하고 부끄럽고. 근데 이거를 그런 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상 전환되고 뭐야? 굳고 정한 삶에 대한 의지로 바뀌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뭐야? 요걸 나타내는 게 갈매나무이고, 이 갈매나무는 화자의 동일시 대상이어서 굳고 정한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도 대매였다. 가족이 해체된 상황이죠. 바로 나이도 저물어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박시봉이지, 박시봉네 집에 헌 바닥을 깐 한방 차가운 방에 쥔을 붙였다. 새를 들어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나 혼자 가족이 해체돼서 뿔뿔이 각자 동생 하는데도 나 혼자도 먹고 사는 게 안 돼. 디롱대기 화로에 복덕불 조그만 이제 숯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떼며 제 위에 뜨겁는 빗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나의 어리석음, 슬픔을 다시 부끄럽게 다시 되새김질하는데 3페이지 보면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계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다시 부끄러울 적이며 주된 정서가 부끄러우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드디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가 정서가 제일 하강에 이르렀는데 그런 나를 기점으로 다시 바뀌지.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에 상승적 시어로 바뀌지.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운명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신적인 존재가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차츰만큼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 저녁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고난과 시련을 이제 겪는 거지. 이럴 때는 저녁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굽어보며, 이건 자기 성찰 반성의 태도라고 그래. 어느 먼 산린옆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니 하얀이 눈을 맞을, 외로이 서서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서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갈매나무는 뭐야? 굳고 정한 의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 있잖아. 혹은 외로이 서서가 화자일 수도 있고 갈매나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돼. 그래서 그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는 건 뭐야? 나도 그 갈매나무처럼 굳고 정한, 굳고 맑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시간이 있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전라도 가시네. 이용학 거지. 이용학은 월북했지. 공산주의자야. 근데 배경 자체가 뭐야? 이 사람은 가난했잖아. 아버지가 러시아 밀무역하다가 죽고 풀벌레 소리가 듣자 있었다가 이 사람 시잖아. 대표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표현한 시기. 그래서 이 사람은 함경도 뭐 연해주 요쪽이 이제 주로 배경인데 만주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라도 여자를 만난 거지. 술집에 팔려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공감을 느끼는 화자인 나는 함경도 사내고 청자인 너는 전라도 가시네. 그럼 뭐야? 대화체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도 전라도 가시네지.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그리고 연민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지. 이 전라도 가시네는 뭐를 의미해?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거든. 전라도에서 팔려가지고 술집에 팔려서 만주까지 온 여자인 거잖아.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알록 쪽에 입을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리한 별 과장적으로 표현했지. 정말 뭐 눈이 파랗겠죠. 자신의 나는 발을 얼구며 발을 얼게 하며 못의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산에. 그러니까 전라도 함경도는 그만큼 다르지만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바람 소리도 호개, 오랑캐의 노래 혹은 오랑캐 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와. 이게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다독한 시름을 살게 마시는다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 같은 도토한 벽도 이웃도 못 믿어 북간도의 술맛. 북간도 만주의 술집이란 뜻이지. 만주는 마적대도 있고 독립군도 활동하고 일본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치안이 안 좋은 동네였어.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소설 같은 데 보면은 만주 같은 경우에 마름들이 도시에 들어가서 살고 마적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털어가고 막 이런 동네였잖아. 그 이제 험한 곳에서 치안 안 좋은 곳에서 온갖 방자의 말을 듣고 왔다. 눈보라를 뚫고 왔다. 내가 그 방자의 말과 눈보라를 뚫고 왔다는 거지. 가시나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돌길 너의 마음속을 내가 이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너의 이야기를 해다오라는 거지. 근데 가슴 그늘진 숲속은 뭐야? 힘겨운 삶을 살아온 너의 이야기를 들여다오고 이거지. 술을 부어 남김남시 술을 따라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 너의 이야기를 좀 들려다오 이거지.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달점이면 석달점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팔려온 거지.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마다 괜찮을 텐데 우리 고향이었던 내 고향이었던 함경도는 단풍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외로워 슬퍼서 치마법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무슨 뜻이야? 기차 타고 오면서 그 경치 안 보고 치마법으로 얼굴 가렸니? 우리 고향 얘기 좀 해다오 이거지. 두낮 두 밤을 구름이처럼 물어울어 불술기는 기차야. 기차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에 흐려서 우리 함경도 고향에 단풍 든 거 못 봤었니? 우리 단풍 얘기 좀 해다오 이거지. 차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의 가시네야. 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구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무슨 뜻이야? 전라도 거기에 살던 그 얘기 고향에서 살던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이윽고 얼음길이 밝아지면 이제 밤새 여기서 이제 술집에 있다가 날이 밝으면 나는 눈볼에 휘갈아치는 벌판에 우주를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지고 자국도 없이 사라지겠다. 이제 나도 일하러 가야 되는 거지. 하지만 이제 지금만큼은 이제 고향에 떠올리게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3편이 실려 있는데 용부가 66페이지 용부가부터 나가요. 용부가는 이제 2명의 여자를 이제 비판하는 건데 하나는 양반집 여자야. 이름은 안 나와. 하나는 뺑더거멍이야. 이건 평민이지. 이 두 사람을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통상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개녀가사인데 훈계하는 거지. 여자를 훈계하는 가사. 그래가지고 용렬한 며느리를 훈계하는 노래라는 뜻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집 여자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 사람은 망해가지고 이제 술집이나 차려볼까 이러고 돼 있고 뺑더버멈은 망해가지고 어떻게 돼? 관비정속이라는 표현이 있어. 관비는 뭐야? 관아의 노비로 정속됐다라는 거지. 이따가 고운몽에서 나올 건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진어사의 딸인 진채봉이 궁비 정속이 돼. 궁에 속한 노비로 정속돼. 집안이 망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 보면 옛날에 보면 여자들은 노비로 이제 갖다 보내버리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흉보기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보소. 양반집 부인인 거지 일단 여기는. 시집간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중을 잡아내네. 그 편지 내용이 밑에 줄부터야. 개엄한 시아버니, 이상한 시어머니 이게 다 싫다는 거지.
고자질의 희누이, 엄숙한 맛동서, 요악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시한년, 시한년은 첩이지. 드세도다 남녀노고, 들면하면 흠부덕에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10벌지목 10번 쳐도 안 넘어가는 넘어 없다더니 그 남의 말에 들어가지고 넘어가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사설이고 구성구성 모함을 해대는 거지. 이게 편지 부분인 거지. 시집살이 못하겠다 하고 간소병, 이제 양재물 마시고 자살하려고 하고, 치마 쓰고 내잡기야 옷짐 싸고 도망기래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 중둔이나 따라갈까, 긴 장주 긴 담뱃대가 친구가 되어 들구경이나 해볼까, 운복 점쟁이 불러서 점 보는 걸로 토일 하루를 보내면서 겉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다음 페이지. 반군대로 일을 삼고 화장으로 일을 삼고 철복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 훈계하면은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뒷바다 만넉수 말 대답하고 들고 나니 초롱꾼에. 초롱꾼은 원래 이제 그 가마 끄는 가마 앞에 이제 초롱 드는 이제 젊은 남자인데, 젊은 남자가 방에 드나든다라고 해석을 보통 해왔거든. 근데 요번 초롱 특강은 뭐 자기가 스스로 초롱꾼이 되어서 들고 난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해석 좀 이상하긴 해. 초롱 특강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 해석이랑 좀 다르게 봤어. 그러니까 본연 시간마다 해석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요런 건 좀 이상한 해석이야. 사실 초롱 특강에 실려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원래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초롱꾼 젊은 남자가 들고 나고 팔자나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 술집이나 하여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술집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망한 거지. 양반집 여자는. 그 다음에 뺑덕어멈 얘기가 나와. 남문 밖에 뺑덕어미는 천성이 저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 맞춤 싸움질의 세월이면 맨날 싸우고, 남의 말전주 남의 말에 전달하고, 들면은 음식 공론하고, 조상은 굳이 알지 못하고 불공을 위협할 때,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선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우선인데 부처님한테 이제 제사, 부처님한테 이제 불공 드리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후닥거리 못하고 의복을 다 내주고 무당한테 이제 굿하는 대신에 못 주는 거지. 남편 모양 골짝 치면은 삽살개 뒷다리 같고, 자식 거동 골짝 치면 털벗은 솔개비 같고, 다 뭐야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 그 아내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남편과 자식들이 다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다니고, 엿장사 떡장사 아이 핑계 다 부르고, 아이 먹일 거야 하면서 떡 다 사갈 자기가 먹고, 물레 앞에서 선화품 이제 길상 같은 거 안 하는 거야. 씨앗 앞에서 기지개라. 이 집 저 집 이간질에 음담패설 일삼고, 모함 잡고 똥 먹이고, 새 가는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은 길어간다. 총 없는 헌십치네 어린 자식 들쳐없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을 일을 삼고, 여기저기 결혼식에 가서 음식 얻어먹고, 아이싸움 어른싸움에 남의 죄에 매맞히고, 까닭없이 성의를 내고 이쁜 자식 두드리며, 며느리는 쫓아냈으니 아들이 호라비가 되었고, 자기 딸 자식은 남의 집에서 데려와 버리니 남의 집은 어때? 며느리가 없어서 결단이라고. 조선벽을 두드리며 방송되고 괴이하구나. 무슨 꼴에 트집 잡고 머리 싸고 들어놓기, 간부 이제 그 다른 남자 달고서 달아나다가 관비정속이 몇 번인가, 강비정속을 되어버렸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무식한 창생들아, 무식한 사람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보고 그릇된 거를 알았으면 고칠 개짜리 행수도 저렇게 하지 말고 고쳐라 이거지. 옳은 말에 들었으니 행하기를 위협하소. 그래서 이제 훈계하는 그런 노래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전가를 갈 건데, 우리 댄동어미 화전가 기억나? 82페이지에 보면 댄동어미 화전가는 우리 화전놀이 갔다가 댄동어미가 4번 재혼한 얘기를 하면서 젊은 과부한테 재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기억나? 화전가는 그냥 그런 시리즈의 화전가야. 영남지방, 경상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화전가인데 일반적인 그냥 화전가야. 그래서 댄동어미 얘기를 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영조 때 이제 임금 환갑일 때 놀러 간 거를 얘기한 건데, 보면은 내용 보면 어와 여정들아, 보통은 이제 부르면서 시작하지. 이내 말씀을 들어보시오. 이 해가 어느 때인가 우리 임금 환갑이래. 60살이 된 거지. 60살이 넘은 임금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영조 때를 추정을 해.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 임금 축수하고, 화봉의 축원은 뭐야? 이제
요 임금이 화봉 지방에 나갔을 때 이제 백성들이 오래 사십시오 하고 축원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강고의 격양가로 이제 큰 거리에선 격양가로 우리 여인이 화답하네. 이제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거지. 인정전 높은 전에 수연 잔치를 배설하니 백관은 헌수, 백관은 이제 장소를 이용하고 창생 모든 생물들은 고무 즐겨 논다는 거지. 또 이제 그 환갑이기 때문에 춘당대의 넓은 과에서 과거를 또 보이는 거지. 특별한 과거를 보는 별과 별시를 보는 거지. 묵묵하신 우린 임금이 서일 햇빛같이 임하시고 빈빈한 명유들 이름난 선비들이 화상에 분주하다. 다음 페이지. 이렇듯 좋은 해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삼춘 봄이라는 거지. 십률청사 버드나무까지 들인 곳에 황해 꾀꼬리가 편편 조각조각 날고 천수봉장 하늘에 이제 그 휘장이 베푼 곳에 공적 벌과 나비가 분분하다. 우리는 황해 꾀꼬리는 아니지만 꽃은 같이 얻었으니 꽃 구경은 같이 할 수 있으니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성대에 안이롤고 무엇하리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노름하려고 일자 날짜를 정하니 길을 양사 언젠가 좋은 날이 언제인가 2월이라 25일이 가장 좋다. 그래서 2월 25일 날 놀러 가기로 한 거지. 어디로 갈까 또 정해야지. 손 꽂고 바라더니 2월 25일은 청명시절 제대로다. 손 꽂고 바라더니 어느덧 다다랐구나. 아이종을 급히 불러 앞집 뒤집 서로 일러 소식하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여서 가자. 차차 달아나니 응장송식이 찬란하구나. 이제 꾸미는 모습 나오지. 덴동놀이하는 거에서 좀 나와졌잖아. 원상 같은 눈썹을 아미 거기서도 나오지. 아미는 뭐야? 나방의 눈썹같이 아름다운 눈썹으로 다스리고 행운 같은 기민머리를 선빈으로 꾸미고 동해에서 나는 고운 명주 잔줄지어 누벼있고 추양 가을빛의 바램배를 연반모를 들여있고 선명하게 나와서도 좋은 풍경 보려하고 가려광산 아름다운 광산을 찾았으되 용산에 가려느냐 매봉산에 가려느냐 삼명수려 좋은 곳이 어디야? 소학산으로 2월 25일날 소학산으로 놀러 가겠지. 어서 바삐 가자스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옆에 이게 보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 같은 고분줄령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 명승지에 닫았거니 좌우 풍경을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호산이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려는가 어찌저리 맑아있노. 낙동강이 이제 맑아지는 거 황하가 맑아지는 거와 같다는 거니 황하물이 맑아지면 성인이 난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구경은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가서 이제 꽃푸친게 부쳐 먹어야지. 화전놀이 다 왔으니까 구경했으니까 번철이야 정관이야 솥과 뭐 후라이팬 같은 거 시냇가에 걸어놓고 청유 맑은 기름 100분 하얀 가루를 화전에 지져놓고 화관의 재정국지 웃으며 불렀을 때 꽃 사이에서 모든 친척들이 웃으며 불렀을 때 어서오고 어서오소 집에 앉아서 수육진미 마다와 이제 육지에 맛있는 음식은 보기나 하려니와 우리 일실, 우리 한 가족이 전부 같이 즐거워하기는 여기서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서는 각각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지만 다 같이 먹기는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지. 소나무 아래 들어앉아 꽃가지로 찍어 올려 춘미, 봄맛을 쾌이보고 남은 흥을 못 이겨서 꼭대기 봉우리에 튀어달아 올라 한없는 경치를 이랑 한눈에 다들이니 저 높은 백운산은 적송자, 신선이 놀던 데인가. 반석, 이제 넓은 바위에 바둑판이 낙서격처럼 버려져 있고 유수, 그윽한 황합동은 서왕모 선녀들의 우두머리가 있던 데인가. 청계변, 푸른 시냇물변에 복숭아꽃은 무릉도원이 예안하다. 그래가지고 신선이 살던 곳 같다라고 중국고사를 막 열거했지. 이러한 좋은 경치를 흠없이 다지기니 소선, 소식이라는 사람이지 적벽부라는 시를 쓴 소식이 적벽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소선의 적벽이 여기서 더하며 200의 채석강, 200이 빠져 죽은 채석강, 달 아름다운 채석강이 여기서 더 낫겠느냐. 이게 제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관, 꽃 사이에 버려앉아 서로 보며 이런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를 모를 소냐. 규중, 이제 양반집 방 안에서 썩힌 간장을 오늘이야 피한지고 흉금, 마음속이 상연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에 긴 봄날에 긴긴 날에 긴 줄도 잃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 9개 목을 재촉하여 층암고산에 모은 저무는 구름이 일어나고 벽수동리에 숙조 잠자는 새가 돌아든다. 시간의 경과지.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야. 흥대로 놀려 하면은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니고 흥대로 놀려 하면은 자연에 사는 취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닌 거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 바위 아래야 자리거나 감산하다 싶으자 시화대풍 새 시절이 좋거들랑 창암백발
흰머리를 흩날리고 고향 상천을 찾아오마. 뭐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늙어서라도 다시 오고 싶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전형적인 화정가의 모습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몽천요, 윤선도지. 윤선도 하면은 뭐 생각나? 102페이지. 윤선도는 간관이었잖아. 뭐 젊었을 때 이제 노밖으로 막 간원하다가 이제 유배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막판에는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저런 역할을 해. 황태자의 세자의 스승. 그러니까 약간 그 저런 거 있잖아. 시독학사 같은 거. 그 청배군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르쳤던 그 제자가 왕이 돼.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딱 정사품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또 모함해가지고 내려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쓴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상해론가 꿈인가 생시인가 백옥경 임금계신 높은 곳에 올라가니 옥황상제는 반기신데 임금방신데 군선 무리의 신선들이 꺼리는구나. 무슨 뜻이야? 이제 화자를 모함하는 어떤 다른 신하들. 두어라 오호연월 다섯 그 호수에서 안개 낀 달을 바라보는, 즉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내 분임이 옳구나. 내 분수에 맞대. 또 풋잠의 꿈을 꾸어 11호 옥황상계에 있는 곳에 들어가니 옥황은 우수시대 군선이 꾸짖는구나. 어디고 100만억 상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 이제 백성의 이제 잘 다스리고 계시는지 어느 사이에 묻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바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내려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늘이 이지러졌는데 무슨 기술로 기원했는가? 하늘이 무너졌을 때 누가 기웠어? 여호와가 기웠지. 여호와가 백옥루를 중수할 때, 옥황상제 궁궐을 만들 때 어느 장인바치가 만들어냈는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늘을 고친 기술, 백옥루를 어떤 장인바치가 이뤄낸 기술을 내가 누구한테 알려주고 하는 거야? 임금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옥황께 알아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고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올라갔다가 바로 쫓겨 내려온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식인 거지. 이해되지? 메밀꽃 필무렵은 알지? 요거 뒤에 보면 시나리오도 같은데 시나리오는 약간 다르다. 당나귀가 나와. 이름이 있어. 백근이라고. 그리고 이제 뭐 초서방이라고 불리는 별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될 거야. 그래서 메밀꽃 필무렵 시나리오는 약간 스토리가 다르니까 그것도 한번 봐봐. 됐지? 전문은 안 틀어놨어. 그리고 고운몽 가자. 고운몽은 요걸로 가자. 요거. 자, 고운몽은 이제 김만중이 쓴 소설이지. 서포 김만중. 자, 거기 세제부터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에 보면 김만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소설가로 공관은 광산 김씨이고 아명은 선생, 그리고 자는 중수, 포가 서포. 그래서 서포 김만중이라고 하는 거지. 서포는 뭐야? 서쪽 포구에 은거했다고 해서 서포 김만중인 거지. 시호, 죽고 나서는 문효라는 이름을 받았어. 조선조 예약의 대가인 김장생의 증손이고 충렬공 입겸의 유복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태어난 자식이며 숙종의 장인인 광성부인 만기의 아우로서 광성부인 만기의 아우래. 그러니까 숙종의 장인의 이제 그 장인의 아우인 거지. 숙종대왕 초비인 인경왕후의 숙부래. 그러니까 왕족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외척계열인 거지. 그의 어머니인 해평윤씨는 인조의 장인인 해남부원군 윤도소의 사대손이고 영의정을 지낸 문익공 방의 증손녀이며 이조참판 지의 따님이다. 그러니까 왕족과도 되게 관련이 깊은 사람이야. 김만중은 초반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때? 그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죽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쓴 소설이 고운몽이라고 보통 전해져 있어. 거기서 어머니가 이제 외로워할까봐 쓴 소설인데 사실 우리가 청배공 보면 청배공도 좀 이게 뭐야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잖아. 근데 고운몽을 보면은 인과관계는 진짜 개나 줘보래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썼어. 그래가지고 청배공이 낫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사실 고운몽은 주제의식 제일 앞부분과 제일 끝부분이 유명해서 그런 거지 중간 부분이 안 실리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개판이야. 진짜 개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일부 가끔 실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몰라가지고 전부는 읽긴 하는 건데 내용을 보자. 거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완판본이거든. 5페이지 봐봐. 고운몽 완판본 105장으로 되어 있는 본인데
사실 논몽이 이제 한문 버전도 발견되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 경판본, 완판본이 있지. 경판은 뭐야? 서울에서 출판한 본. 완판은 뭐야? 완주, 전라도 쪽에서 출판한 본. 그래서 이거 완판본 계열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완판본 배고장본으로 한번 보자. 자, 보호본 목록. 양소윤은 초나라 양처사의 아들이니 승명, 스님의 때 이름은 성진이라. 팔선녀는 정경패, 이소와 진채몽, 개서멀, 가추는 적경호, 심효연, 백능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탄생을 한 거지. 그래서 정경패는 정사도의 딸이니 영양공주이고, 이소와는 황제의 딸이니 난양공주이고, 진채몽은 진화서의 딸이니 수기는 이제 그 황실에 딸린 그 첩이라는 거야. 개서멀은 낙양사람, 가춘우는 유인. 가춘우는 이제 정경패의 시리야. 적경홍은 하복사람, 개서멀과 은형제야. 심효연은 검객, 백능파는 용왕의 딸. 이렇게 8명을 다 부인으로 맞이하는 이야기야. 근데 되게 허황돼, 사실 내용 보면. 근데 한번 보자. 고몽상부터 볼게. 천하의 명산이 5이 있으니 이거 막 지난번에 상백군에서도 봤지. 동쪽은 동락, 태산, 서쪽은 소악, 화산. 소악, 화산은 진도남이 있었던 곳이지. 자, 이 구호몽의 배경은 어디야? 당나라지. 그 청백군은 뭐였어? 송나라였지. 좀 달라, 시기가. 이게 좀 더 먼저야. 북쪽은 북악 항산, 가운데는 중악 중산이고, 남악은 어때? 남악 형산인데 중국에서 가장 멀어서 오이산과 그 남쪽에 있고. 무슨 뜻이야? 중원은 보통 우리 한족들이 살았던 이 황하 근처에 다 있잖아. 태산은 여기 있지. 송산은 여기 있고, 뭐 이런 남악형산 이쪽에 있고 있는데, 중산, 중악중산 여기 있는데, 남악만 이게 양쯔강 남쪽에 들어가 있어. 남악만 멀어. 그래서 좀 환상적인 분위기들을 항상 남악형산이 얘기하는 이유가 얘만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남악형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진나라 때 두 번째 문단 보면 선녀 위부인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이 형산을 지키려고 와 있는데 신령한 일과 기이한 거동이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다. 또 당나라 시절에 한 노승이 있어서 서역 천축국, 즉 인도에서 와서 연화봉의 경치를 사랑하여 형산에 있는 연화봉에서 제자를 거느리고 거기서 설법을 하였는데, 그 설법을 듣기 위해 가지고 누가 왔어? 용왕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노인으로 변신해가지고 그 경문을 듣고서는 이제 다시 초대를 하니까 육관대사가 제자들을 불러서 나는 늙고 병들어 산문밖에 나가지 못한 지 10여 년이니 너희 제자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수국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는가? 성진이 2번 전하며 말하였다. 비록 소자가 불민하지만 명을 받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성진을 보내지. 그 사이에 누가 와? 남악 위부인의 8선녀들이 오지. 위부인은 원래 어디 있었던, 형산에 원래 있으면서 이제 선녀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어때? 근처에 이제 그 연화봉에 저기가 온 거지. 육관대사가 오니까 인사하러 온 거야. 대사는 산 서편에 계시고 저희는 산 동편에 떨어진 거리라 멀지 아니하지만 자연히 일이 많아서 한 번도 법석에 나아가 경문을 듣지 못하였는데 사람을 대하는 도리도 없고 또 이웃 간의 교제의 뜻도 없고 시비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자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인사를 못했으니 선물과 함께 이렇게 시비를 보내서 안부를 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리니까 대사가 이제 그 살해하면서 노승이 무슨 큰 동덕이 있어서 이렇게 상선의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큰 죄를 베풀어가지고 팔선녀를 대접하고 이 남악에 그러고서는 이제 보내지. 그래서 팔선녀가 여기 남악에서 원래 지내긴 했는데 이 남악산에 보니까 이제 서쪽에 육관대사가 와가지고 자리 잡아버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 그래가지고 위부인은 자연히 동쪽에 거주하게 되고 남악 쪽에서도 이 서쪽에 놀러가기 힘들어진 거야, 팔선녀가. 그래서 온 김에 야 여기서 좀 놀다 가자 라고 했는데 누구를 만나? 용궁에 갔다가 술 취해서 돌아온 성진을 만나는 거야. 그거 기억나지, 내용? 대신해서 했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성진을 만나서 거기서 희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끌려가지. 벌 받아가지고. 자, 8페이지 봐봐. 자, 8페이지의 첫 번째 줄 보면 성진이 머리를 두드리고 울며 말하래. 소자가
죄 있어서 아래 말씀은 없지만 용궁에서 술 먹어서 주인이 힘써 권하였기 때문에 용왕이 돌기 때문이고 돌다리에서 수적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며 왜 이렇게 막 변명을 하지? 했더니 내 마음이 크게 변하여 산중에 있어도 공부를 이루지 못하니 사양치 못하고 가라. 연하봉을 다시 생각하면 사진난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황건 역사를 불러가지고 이 죄인이 앞서가요. 풍도에가 염라대왕께 붙여라. 염라대왕한테 보내라고 하지. 사실 이 부분은 꿈이지. 꿈속이야. 그래가지고 사부님 들으십시오. 옛적에 아란 존자는 창가에서 창녀와 동침하였지만 석가열애께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란 존자는 창녀와 동침하였으나 그 마음이 변치 않았는데 너는 한번 그 여색을 보고 나서 본성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가.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뭐라 그래?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요? 육관대세라의 명으로 이 죄인을 잡아놓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염라대왕의 졸병들이 대문을 열자 염라대왕 앞에 가지. 염라대왕이 얘기를 해. 화상이 몸이 비록 연하호에 매였으나 화상 이름은 지장왕 향안에 있어 신통한 도수로 천하 중생을 건질까였는데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무슨 뜻이야? 너 이름난 선비인데 왜 여기 왔어? 라고 하니까 소승이 사리가 받지 못하여 사하복께 죄를 짓고 왔으니 원컨대 대왕은 처분하십시오. 또 근데 어때? 팔산녀가 잡혀갔지. 남학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떠하기에 버리고 이런 데 왔느냐? 또 물어봤더니 첩등이 위부인 낭랑의 명, 낭랑은 여자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야. 위부인 낭랑의 명을 찾아라. 육관대사를 문안하고 오른 길에 성진과 희롱하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즉시 지장왕께 보고하고 사자 9사람을 명하여 성진과 팔선년을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보내버렸지. 그래서 성진은 어때? 거기 보면은 9페이지에 보면 양처사 부인 50이 넘은 후에 태어났지. 어머니가 50이 넘었는데 양처사 그 부인한테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디야? 당나라 회담도 수주고을의 양처사 집에서. 이름이 양처사가 아니야. 뭐야? 성이 양이고 처사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은거하는 선비라는 뜻이지. 은거의 처자에다가 선비 사자야. 그래가지고 양소유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양소유의 소유가 뭐였어? 적게 놀다라는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놀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양처사와 그 다음에 양처사 부인 유씨 사이에서 양소유로 태어나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웃긴 게 이 양처사는 어떻게 돼? 어느 정도 아들이 자라고 나서는 동네산으로 가버려. 나는 원래 동네산의 신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이 아이 잘 키우시고 학타고 가버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때? 성진이 또 과거를 보러 가야지.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또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를 팔어? 금비녀를 팔아가지고 지난번에는 땅 주택이 팔아가지고서 갔잖아. 이번에 금비녀를 팔아가지고 보내줘. 자, 갔는데 얘가 가다가 과거 보러 가야 되는데 어때? 어느 동네에 도착을 했어. 거기 보니까 화주 화음현에 도착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작은 무곽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버들가지를 잡고서 양요사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봐봐. 10페이지에 보면은 이 시 읊는 소리를 듣고서 그 진채봉이라는 여자가 진어사의 딸이야. 얘를 이제 그 만나게 돼. 유모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진채봉과 인연을 맺어. 나중에 과거급제 하시면은 저랑 결혼합시다 라고 약혼을 해. 약혼을 했는데 양소유가 나중에 이제 이 약혼하고 나서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잠깐 어디로 가? 남정산이라는 데에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신선이랑 놀면서 이제 무슨 음률 같은 걸 배워. 동고국교 같은 걸. 그 사이에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돌아오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진채봉은 나중에 이제 진어사 집안이 죽고 나서 진안사 집안이 멸망을 해. 멸망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궁비정속이 돼. 궁궐의 노비로 정속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되는 거지. 후궁으로 가려다가 후궁으로 안 가고 난양공주를 모시게 돼. 난양공주의 시비로 가. 이렇게 가.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때? 도적 만나고선 다시 어머니한테 돌아와. 이 양처사는 없어졌지. 어머니한테 돌아왔어. 어머니한테 돌아왔더니 그래 너 다시 과거 보러 가야지. 그러고선 이번에는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낙양 땅에 내 친척이 있어. 외사촌이 한 명 있는데 여자야. 숙모. 그래서 자기 숙모인 누구를 소개시켜주느냐? 숙모 두련사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줘. 이름이 연사야. 성이 두시고. 그래가지고 이 두련사를 만나러 낙양으로 다시 가지. 낙양에 가는 길에 중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개서머리라는 기생을 만나. 개서머리라는 기생을 만나는데 이 개서머리라는 기생이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쓸 것 같아. 이 개서머리는 글을 되게 잘 알아가지고 이제 장원국제하의 선비들을 뚝뚝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서머리를 만나가지고 이제 잔치에서 글을 써주니까 이 개서머리 당신은 분명히 장원국제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개서머리가 인연을 맺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소매만 스치면은 다 인연을 맺고 와이프 만드는 애야. 양소유는 좀 이상하잖아. 그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돼. 자, 그래가지고 그러고선 낙양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보라고 그러냐면 얘가 또 소개도 시켜줘. 이 두련사가 이제 원래 이 양소유를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소녀를 소개시켜주거든. 정소녀는 정사도의 딸이야.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정생이라는 또 아들이 한 명 있어. 정소녀 밑에 11호 또 누가 있어? 가춘운이라는 애가 있어. 약간 그 저기 누구야? 쟤 비슷해. 은낙. 그래가지고 이제 두련사가 이제 여기 정말 미인이 한 명 있는데 얘 좀 만나봐라 라고 그래. 정소녀.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만나봐요? 그랬더니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니?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자기 얼굴 보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한현진은 그때 그림 그려가지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장을 하고 이 집에 들어가. 검은 옷 하면서 이제 슬쩍 보는데 정소녀가 나중에 알고서는 자기 속인 거 알고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몰래 이제 선녀 차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몰래 선녀 차림을 한 가춘운을 몰래 이제 양소유를 만나게 해. 그래가지고 얘가 선녀인 줄 알고 잘못 만났다가 또 나중에 귀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생 보고서 같이 어디 산에 놀러 가라고 그래. 양소유를. 그래서 놀러 갔더니 선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생은 그때 어디 사라지고 선녀랑 만나가지고 즐기다가 나중에 정생이 이제 돌아오니까 선녀가 없어져. 근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어떤 무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보니까 옛날에 선녀가 뭔가 썼던 글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거 설마 선녀가 아니라 귀신이었어? 그러고 또 귀신인 줄 알아. 그래서 귀신과 또 이제 즐겨 양소유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꾸민 게 정사도랑 정소녀랑 정생이 짱으로 얘를 속이려고 꾸민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12가춘운이었구나. 나중에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읽어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돼. 그래서 가춘운이랑도 이제 인연을 맺어. 그럼 몇 명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근데 4명 남았지. 8선녀잖아. 그러고서는 이제 토번이 난을 일으키니까 토번을 잠깐 이제 어때? 정리하면서 거기서 연왕 밑에 가가지고 약간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개서멀과 의형제였던 누구를 만나냐?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려. 거기 보면은 개서멀과 의형제였던 적경홍을 만나. 적경은 원래 남장을 하고서 적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타났다가 나중에 어때? 이 양소유와 이제 또 인연을 맺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이. 근데 난양공주 황태후가 있는데 황제는 죽고 나서 황태후의 첫째 아들이 천자 황제가 되고 둘째 아들은 월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자리 해가지고 셋째 딸이 이제 난양공주인데 난양공주가 이제 옥피리를 잘 부는데 그 피리를 불다가 또 양소유랑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어져.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먼저 약혼했잖아. 정소녀랑 약혼한 사이란 말이야. 근데 난양공주가 다시 결혼할 수가 없지. 그렇다고 얘가 첫 번째 부인이 되고 얘가 두 번째 부인이 되면 그것도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황태후가 혼인시키려고 얘를 양녀로 받아,
갖고 있는데 얘를 황태호 양녀로 받아들인 다음에 얘를 영양공주로 만들어. 그래서 영양공주, 난양공주 해가지고 이처 이렇게 두 명이 처야. 그 다음에 아니 책좀 주고 밥좀 먹고. 밥 좀 먹고 와. 그 다음에 얘가 넘버 1, 얘가 넘버 2, 그리고 첩이 몇 명이야? 3, 4, 5, 6, 7, 8 남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토번을 정벌하러 가. 다시 토번이 반란을 일으켜서 양소유가 토번을 정벌하러 가. 토번 정벌하러 가면서 뭐 삼국지 비슷한 얘기가 나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삼국지에서 맹획 토벌하러 갈 때 거기 보면은 저거 있잖아. 독우물 나오고 후도 나오고 그거 물 먹고 말 못하게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냐? 용왕의 딸인 백능파를 만나. 용왕의 딸인 백능파가 사실은 이 독샘은 자기가 만든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남해 용왕 아들이 자기랑 결혼하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싫어서 이제 숨어 있는 거라고 해. 근데 남해 용왕을 이제 남해 용왕이 오면은 남해 용왕의 아들인 남해 태자가 오면 이걸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양소유가 얘를 처단해. 그러고 난 다음에 백능파랑 또 인연을 맺어. 그러고서 이제 잠에서 깨고 나니까 연못물에 독이 다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번을 처단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저기 보면 심효연이라는 자객이 와. 웃긴 게 자객인데 죽이러 와야 되잖아. 근데 오자마자 항복해가지고서는 사실은 저는 당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서는 또 인연을 맺죠.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선전을 다 만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높은 자리 승상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야. 그 중간에 한번 뭐 이게 있어. 어랑 있잖아. 난야공주 오빠. 어랑이 이제 자기도 이제 미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자랑을 해. 우리 풍류 대결을 해보자 뭐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양소유가 자기 팔선녀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찍어 놓는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무상 인생 더덕구나 그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육관대사가 와가지고 이제 꿈을 깨게 해주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이제 이거야. 뭐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읽어봐. 다음 주에 이거 빈칸 테스트 한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